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우리 아름다운 행성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온돈 속에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도 소식이 있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도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계속 불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란이 제안한 14개 항목을 완전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제안도 결국 다시 서로 총을 겨누는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아프리카는 항상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잘 돌아가는 평화로운 대륙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말리 관련 라이브 방송을 찾아보세요. 그때 이미 이런 혼란을 예고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루치아노 블리키에니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태는 여러 나라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도 봤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도 이 모든 일이 자기들 국경까지 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도망간 후에 러시아군이 도착한 게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바그너,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분당에 왔죠. 왜냐하면 그들은 피나치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상황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혼란 속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군이 다시 점령했던 키달 같은 도시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장군, 그들의 측근들이 살해당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도자도 도망쳐야 했어요. 어디였죠? 바마코였나요? 우리는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투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흥미로운 일입니다. 루치아노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 민병대가 있는데 JNIM뿐만 아니라 알카에다 계열, 이슬람 국가, ISIS, 독립주의 투아레그 단체 등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평화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이 대규모 공세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네, 말해야 할 건 거의 다 말씀하셨네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밤 영상이 많아 라이브가 중단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분쟁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덜 주목하고 정보도 가장 부족한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잠시나마 영상을 활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미리 복습하면서 짧게 든 생각인데 4월 25일 말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아프리카에서의 러시아 무적 신화의 붕괴일 수도 있고 서방의 내러티브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서방은 러시아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특정 분쟁의 역학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말리는 그 중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볼 때 현대 아프리카 분쟁에서 완전히 잘못된 전략의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난 2년 동안 이 재앙에 이르기 위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한 지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아프리카 전략연구센터에서 제작했으며 주요 공격 발생 지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이 공격들은 2026년 4월 25일 단 하루에 모두 일어났습니다. 즉, 모두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시작해서 바마코, 이 공격들은 모두 거의 동시에 일어났고 서로 매우 다른 종류의 수단들이 사용되었으며 목표도 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키달의 경우에는 우리는 일종의 반란 전쟁, 즉 매우 빠른 병력 이동과 도시 중심지 재탈환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바마코의 경우에는 고전적인 의미의 테러 공격을 보았습니다. 즉, 적대적인 정부의 주요 지도자들, 일부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격이었습니다. 아주 지질학적인 비유를 하자면 그게 저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했는지 아세요? 테트 공세. 이런 비유를 한 사람이 너뿐만은 아니야.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대사관 같은 곳, 정부 쪽을 겨냥해서 공격하려는 시도와
진짜 군사적 공세가 동시에 있었지. 내가 투아레그족에게 꽤나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점을 말해줄게. 즉, 테트 공세에는 일련의 시위적 행동이 있었지. 아니면 우리가 봤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즉, 동시에 여러 지점을 타격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투아레그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 전쟁의 규율.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세 가지 공격 유형이 있다는 거야. 적어도 텔라다치. 그러니까 포자스 중 하나. 투아레그에서 주요 그룹 중 하나는 세 가지로 구분해. 아카, 테레트, 아카팔이 있어. 아카는 기본적으로 반격으로 네가 공격하면 내가 대응하는 거야. 주로 재산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야. 반면에 테레트는 네가 사실상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야.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공격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전쟁을 선포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미 선포된 거니까. 하지만 이건 네가 명예를 걸고 강하게 공격하는 일련의 공격들이야. 세 번째로는 아카팔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네 적이 특히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을 때 너도 똑같이 야만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건 멋있어 보이려는 게 아니라 테트 공세과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곧 영상에서 그걸 볼 수 있을 거야. 오토바이의 사용이 결정적이었지만 오토바이를 현대 기병대처럼 사용한 것이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하는 건 거의 약탈자 전술이야. 제 1차 세계대전 때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돌격을 많이 떠올리게 해. 즉, 들어가는 게 마치 파도처럼 휩쓸어 버리는 거야. 하지만 이건 상대를 더 약하다고 인식할 때 쓸 수 있는 전술이야. 만약 상대가 결연하고 참호에 숨어 있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내가 말한 테트 공세 얘기는 그들이 말리 군복을 입고 말리 사람처럼 위장해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 오토바이 피로트럭, 그들은 자폭 차량을 사용했어. 그게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거랑 비슷해. 그래, 지역을 위해 자폭 차량을 만든 거야. 집을 파괴했고 국방부 장관과 사디오 카마라 대령, 즉 군사정부의 수장을 죽였어. 아니. 사디오 카마라. 곧 볼 거야. 사디오 카마라는 국방부 장관이야. 하지만 그는 이 지역 관련 협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해. 그리고 그는 아시미 고이타가 군사정권의 수장이잖아, 맞지? 맞아. 과도 정부의 대통령인 시미고 이타는 대령이었는데 그 사이에 스스로 장군으로 승진했지. 카마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는 국방부 장관이었고 프리고진과 함께 러시아 측 인력의 투입을 협상한 인물이야. 바그너. 2021년에 역사의 아이러니 중 하나로 역설적인 점은 카마라가 내가 들은 바로는 프랑스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가 철수한 이후 말리에서 사망한 55번째, 59번째 프랑스 군인일 거야. 이것만 봐도 상황이 복잡함을 알 수 있어. 네가 테트에 대해 말한 것처럼 분명 여러 행정관들이 두 가지를 비슷하게 본 적이 있어.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수세기 동안 다른 분쟁에서 관찰된 것들과 반드시 연관지어 생각해야 해.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는데 아마 이게 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핵심일 거야. 객관적으로 투아레그족은 완전히 별개의 세계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이미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맞아. 이 사람들은 자유전선 소속 남자들이야. 이 아자와드 사람들은 키다를 공격할 때 사용한 박격포를 장전하고 있어. 그 와중에도 차를 마시고 있지. 그래서 이걸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한편으로는 이 영상이 분명히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너희를 이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든 선전 영상이라는 거야. 하지만 이걸 보면 실제로 그들이 현지 주민들 사이에 있고 특히 지난 20년 동안 전투에 아주 익숙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적들보다 열세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더 일반적으로는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그렇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서양인들은 극한의 기후 조건이라고 하면 항상 우크라이나의 얼어붙은 들판만 생각하거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곳이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40도에 달하는 건조한 날씨에 싸워야 할 때도 있잖아. 너는 포글리오 베터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싸워야 해. 좀 짓궂은 질문인데 누가 무기를 주고 있지?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러면 곧 알게 될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대체로 그들은 무기를 많이 보급받지 못해. 그들은 주로 쓰러뜨리고 훔치는 쪽이야. 그들이 제이님, 즉 곧 이야기할 친알카에다 성향의 그룹과 동맹을 맺은 이후로 크게 달라진 점은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지난 2년 반, 3년 동안의 분쟁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은 항상 꾸준히 이어져 왔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정말 능숙하게 배웠다는 걸 인정해야 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드론을 자신들의 작전 프로토콜에 통합하는 데 성공했어. 이 장면은 영상의 일부인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이때 러시아군이 말리군은 사실 이 경우에는 이미 후퇴 중이었어. 러시아와 말리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얼마나 될까? 아니야.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바그너, 아프리카 군단은 어쨌든 돈을 받고 있으니까. 이미지 측면에서는 아니야. 베네수엘라와 더해지는 거지. 이란, 시리아 그리고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돼. 일반적으로 어쨌든 바그너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 야, 나한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 바그너가 있었는데도 알지. 그들이 합의했잖아. 그런데 왜 아시미 고이타가 바마코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터키 용병 그룹 사닷의 용병들에 의해 구출된 거지? 러시아인들도 안 믿었던 건가? 아니면 이중적 상황이었나? 이건 나중에 보자. 왜냐하면 내가 사닷의 훈련 영상을 너한테 보여줄 거거든.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이거였어. 고이타는 근본적으로 결정을 내렸지. 대통령 경호대는 터키인들에게 훈련을 받았어. 이건 근본적으로 내부 권력 분할 논리에서 나온 거야. 여기서 러시아인들은 항상 카마라와 정부국장 이의 사람들로 여겨졌지. 당연히 만약 네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전부 그 안에 있다면 그건 꽤 큰 위험이지.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고이타는 또 다른 것을 그 무더기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어. 터키인들이 이미 TV-2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그는 터키인들에게 이런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어. 터키인들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중에 보게 될 거야. 바마코의 영상도 몇 개 있는 것 같아. 즉, 공격이 시작되자 러시아 측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어. 그들은 바마코보에서만 진을 쳤어. 아프리카 군단이 공개한 영상도 나중에 보여줄게.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터키인들은 고이타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 당일 바마코보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꽤 중요한 역할을 했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건 주로 모욕이야. 이 사람들은 아사와드 해방전선의 그룹들로 주지사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주지사도 또 다른 투아레그족인 아가무야. 오늘 밤 나는 투아레그라는 말을 자주 하겠지만 사실 북부의 그룹들은 반드시 투아레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은 FLA의 전투원으로 엘라시 아가무의 제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어. 그들은 엘라시 아가무를 배신자로 간주하고 있지. 왜냐하면 그는 키달 출신 투아레그인데도 과도 정부를 지지하고 그 정부의 주지사 역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채로운 요소들은 전술적이나 군사적 분석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키달, 북부의 보르이자 투아레그의 수도, 말리 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중심지는 실제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꽤나 놀라울 정도로 쉽게 함락됐어. 작은 사실 하나. 바마코에서 러시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러시아인들은 키달에도 있었어.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최소한 3번이나 키달에서 출발해 FLA 병력을 항복시키려는 공세를 벌였어. 우리는 이미 지난 라이브에서 틴사와 텐 전투를 분석했었지.
4월 25일까지 그 전투는 가장 큰 패배였어. 와그너 아프리카 군단이 아프리카에서 당한 패배였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온 증언들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기지에 참호를 파고 숨어 있었다고 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북도의 또 다른 주요 거점인 가오에서 촬영된 것이야. 그곳은 빠르게 점령당했고 이후에는 투아레그족이 사는 인근 마을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격하는지 봐. 그리고 그들은 정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픽업 트럭을 타고 매우 빠르게 진격하고 있어. 보통 적 공격에 먼저 정보 수집으로 대응하지. 아무튼 내가 말하던 게 러시아인들은 키달에 있는 한 기지에 틀어박혔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FLA와 협상을 시작했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대피하게 됐어. FLA의 호의를 받으면서 남쪽으로 돌아갔지. 겉보기에는 비논리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동맹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분석해보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리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에게 특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참모진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러시아인들에게 배신당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형태의 저항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영상을 볼 때입니다. 항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든 것을 보세요. 러시아 군대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추정으로는 약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절대 병력수를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핵심적인 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헬 지역에서 러시아 체계가 돌아가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소규모의 부대들이 훈련과 제한된 작전을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선전 활동을 펼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강도 높은 선전은 당연히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과도 정부의 성공, 실제든 추정이든 그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려는 것은 바로 이 군사적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리에서 4월 25일에 있었던 공세는 이 두 가지, 즉 성공과 군사적 효율성 사이에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목표가 너무 길고 지역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며 대만한 작전, 컨트롤 성수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을 장정적으로 치고 러시아는 어느 것이나 근검의 가치는 것이고 지무게 가치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보급선도 보급하며 지역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며 대만한 작전의 정성을 크게 하기 때문이다. 덤덤인데 보급선도 지붕선도 이런 느낌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보급선도 키지 않게 된다. 근검의 가천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보급선도 키지 않게 된다. 공공 대검의 가천적으로 보면 근검의 전쟁이다. 러시아는 보급선도 지붕으로도 설명을 가능해. 보급선도 키자. 지붕선도 제반 작전 보급선도 키자. 러시아는 보급선도 키자. 지붕선도 제반 작전 보급선도 키자. 지붕선도 러시아 그게 지붕도 지붕선도 모두가 지붕도 지붕선도 모두가 지붕도 보급선도 키자. 지붕선도 모두가 지붕도 지붕선도 모두가 지붕도 loro modo di fare counterinsurgenza. 반란 진압에 있어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거 지역을 폭격합니다. 체첸, 그로즈니 등등에서요. 그리고 이 방식은 한계를 모두 드러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번 첫 주에는 러시아군이 점차적으로 나라의 중심과 북부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어하고 진지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바마코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실제로 곧 보시겠지만 그들의 최종 목표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즉, 수년 동안 저와 다른 사람들은 바그너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도 정부를 방어하는 근위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한편 적어도 과도 정부의 일부는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국가들의 원자재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위대는 수도에 머물고 있고 선전 활동을 제외하면 나라의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테러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수도만 방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러시아 측에는 패배입니다.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어떤 학회에 참석했을 때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관점에 대해
다소 유보적으로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그들이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combattendo la guerra in Ucraina, che ha naturalmente la precedenza. 이전에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쪽에서도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듯이 이전 라이브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오토바이의 사용, 즉 오토바이를 기병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쟁, 예를 들어 수단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스, 그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바로 몹티입니다. 이곳은 나라 중심부를 지배하는 데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매우 쉽게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군대가 너희의 진격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이미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마코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바마코에서 국방부 장관, 정보국장, 육군 참모총장을 죽인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부르키나파소의 경우에는 이런 무장단체들에 대한 여러 증언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분명합니다. 상황도 다르고 단체도 다르지만 그들은 시골 지역을 자유롭게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벌이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장의 사진도 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저한테 무기 구하는 곳 물어보셨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조종사가 없어서 절대 사용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관총을 분해해서 탄약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구해왔습니다. 이건 MI-24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헬리콥터는 얼마 전에 바그너가 막 배치됐을 때 대대적으로 넘겨받은 헬리콥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측면 무장 포드가 없어서 오히려 수송용 거십처럼 보입니다. 아마 미사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송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어쨌든 병력 수송이 필요하죠. 신속 대응 부대나 비슷한 용도죠. 확실히 그들은 그것을 처럼 사용했습니다. 대전차 기능, 즉 지상 공격용으로 사용했죠. 이 헬리콥터는 아니지만 일부 헬리콥터에는 그런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하지만 알다시피 다른 상황에서도 네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 중국에 대해서. 아니, 중국 군사력의 실제 능력에 관한 질문들이지. 자, 2주 전에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를 보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수소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게다가 거기 있는 것들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종류의 반란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뭔가를 보냈어. 이것도 흥미롭네. 이건 아프리카 군단에서 올린 거야. 게다가 보시다시피 꽤 긴 영상이야. 4분이나 돼. 이런 종류의 영상을 그들이 올리는 건 드문 일이라서 놀랐어. 우크라이나 영상은 항상 다르고 말리에서는 또 다른 영상이 나오고 네가 우크라이나 라이브를 하면 또 다르게 느껴져. 여기가 예전 프랑스군 미누스마의 기지였어. 예전 기지였지. 저 자료들만 봐도 바로 알아보겠어. 바로 이게 미국인들이 만든 거야. 바로 이곳이 예전 미누스마 기지였어. 중앙공항, 바마코 공항 바로 옆에 있지. 하지만 이 영상은 다시 말하지만 보통 아프리카에서는 공개하지 않아. 그리고 내 생각엔 이 영상을 공개한 건 말리 참모진이 반역 혐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을 때였어. 내 생각엔 그들이 우리 여기 있고 싸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분명해. 이런 행동은 내가 말해야겠지만 이미 다른 경우에도 했었어. 예를 들어 2024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바마코에 대한 동시 공격이 있었을 때 말이야. 미안해, 잠깐만 들어볼게. 아직 모든 영상을 볼 시간이 없었거든. 말해. Vai. 방교 사격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You said so.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쏘는 것 같은데 아무런 휘파람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해줄게. 덜해. 한 방향으로 쏘고 있는데 저기 MiG-15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 그래. 아니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말해줄게. 바그너의 선전 영상이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꽤 많이 봤어. 사진도 원하는 만큼 있어. 텔레그램. Quello che ti pare. 이렇게 영상을 본 건 처음이야.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어.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도 없고 부르키나파소도 없어. 도시, 내 생각엔 그게 해석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확신은 없어. 심지어 어느 순간 RPG를 쏘기도 해.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돼. 그게 더 문제야. 또 이상한 건 그 부대만 손실이 없었다는 거야. 아바, 하지만 25번과 함께. 첫째로, 나는 보통 냉소적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모두 무사했어. 어쨌든 이건 바마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주기 위한 거였어. 조건법을 써야 해. 4월 25일에 러시아인들과 싸웠다는 거지. 네가 거기 있었으니 키탈에 대해서도 올릴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 Però forse 아니, 오히려 키탈에서는 어느 순간 그들이 후퇴해서 병영에 틀어박히고 FLA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봤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는 후퇴가 있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장면이 있어. 내가 영상도 찾아놨어. 하지만 이건 그들의 시각이고 그들이 한 일이야. 결국 그렇게 넓은 나라에 5,000명의 병력이 흩어져 있는 거야. 경비군이 버티지 못하면 네가 그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는 없는 거야. 그건 약간 시리아와 비슷해. 처음에는 그들도 군대를 폭격하려고 시도했었지. 응. T-55잖아 세상에. 아니 근데 여기 위에 아무거나 있었는데 나중에 잘라냈어. 포르테론이 내 생각엔 T-55 아니면 T-62 같았어.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말하자면 잘 모르겠어. 군사 목록에는 네가 있잖아. 러시아군이 말리에서 싸우는 이렇게 자세한 영상을 본 건 처음이야. 봐봐. 저번에 루마니아 용병들이 천수할 때는 이런 비슷한 영상을 본 적이 없었어. 콩고에서 온 거야? 대충 그들은 한 기지에 있었어. 잠깐만, 저렇게 낮은 포탑이 보여? T-60이야. 그러니까 저건 그냥 보여주기식 영상이야. 대충 반대편에 뭔가 쏘는 척 하는 거지. 하지만 네가 진짜 우크라이나 전투 영상을 보면 그건 맞아. 하지만 말했듯이 상대가 쏜 탄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려. 가까운 건 휙, 먼 건 푸식 소리가 나. 근데 보이잖아. 그리고 행동도 저 사람들이 지금 총을 쏘고 있어. 네가 총을 쏠 때. 이런 영상은 내가 수천 개나 알고 있고 여러 군인들에게도 분석을 맡겼어. 네가 총을 쏠 때처럼 내 친구들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향한 제압사격이라고 할 수 있지. 너는 그러지 않아. 한참 전체를 쏘는 건 아니야. 그들은 움직이지도 서로를 버리지도 않아. 걱정 마. 다 쏴버려. sì, 시키게 해. 그러면 내가 말할게. 심지어 미안해. 이 사람은 바그너 소속이야. 분명히. 군대 출신이고 군사 훈련을 받았어. 진지한 군사 훈련 영상을 아무거나 한번 봐봐. 그리고 누가 노출된 상태에서 재장전하는지 말해봐. 노출된 상태에서 절대 재장전하지 않아. 몸을 숙이고 엄폐물 뒤로 돌아가서 재장전하는 거야. 반대편에서 아무도 쏘지 않는다는 걸 알 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영상을 만든 사람들의 훈련 수준도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거의 근육 기억처럼 몸에 배게 되거든. 넌 연속으로 쏘고 조준한 뒤 엄폐해서 재장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서 있기만 해. 저기 아무도 없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나는 지리적으로나 주제적으로 아주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비슷한 영상을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이 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봤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류의 영상이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 per mostrare 다들 해. 참호에서 나와서 사격하는 우크라이나인이 나오는 영상도 있어. 아마 RPG 56발을 쏘는 것 같아. 맞아. 반대편에 나무들이 한 줄로 있었어. 거기에 진짜 러시아군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러시아군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걸 처음 본다는 거야. 어쨌든 나는 2019년쯤부터 아프리카에서 바그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 이렇게 아무렇게나 던져진 이런 거 말이야. 솔직히 이 행동에 대해 의문이 많아. 하지만 의문이 정말 많아. 너도 이 영상에 빠졌을 거야. 하지만 대신 키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어. 이것들은 모두 말하자면 더 분명해. 자, 기본적으로 키달에 있는 러시아인들은 기억하자. 말리 북부에서 가장 전략적인 도시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켜. 그리고 4월 26일 새벽 FLA와 협상한 후 FLA는 러시아인들이 철수하는 것을 허락해.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키달에서 행진하며 나가게 돼. 실제로 어제와 오늘 사이에 갤록, 테살리 등 북부의 모든 주요 거점에서 추가적인 철수가 있었어. 이것은 그들이 재배치되고 있다는 가설을 더욱 뒷받침해. 즉, 북부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너무 무리라는 걸 그들이 이해했다는 거지. 너무 멀리 있고 보급선도 멀리 떨어져 있어. 러시아군이 말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보급선 중 하나, 적어도 보급에 있어서는 바로 아퀼레아야. 그래서 당연히 코나크리에서 키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말할 때 stai parlando di migliaia di chilometri.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와 키달에서 철수하고 있지만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모두가 수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몇 분 후에 왜 그들이 수도로 이동하고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면 말리 포로들에 관한 영상이 있을 거야. 그런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단순히 그들이 무기를 어디서 구하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어디서 구하는가이기도 하거든. E 객관적으로 우리가 키달 이후에 본 것은 많은 말리 군대의 구성원들이 반군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아마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모든 무기를 빼앗겼을 거야. 그래, 플레이가 은신처에 들어가는 장면들도 있어. 여담이지만 FLA는 언론에서 제이밀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 하지만 그래, 그들은 여러 무기를 압수했고 확실히 잡았어. 아니, 무기도 세상에 아마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 네가 어떻게 협상했는지에 따라 달라. 전부 두고 갈 수도 있고 일부는 방어용으로 남길 수도 있지. 그래, 하지만 보통 나는 무기 없이 남자들이 트럭에 탄 걸 봤어. 그래, 아니.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왜냐하면 너는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 널 겁주지 않을까 걱정되거든. 그런 상황에서 저런 트럭 위에 있는 평범한 군인에게 총을 쏘는 거야. 팀이 무기를 준비해 두고 싶어하는 상황이지. 첫 번째 트럭엔 무기를 바로 쓸 수 있게 들고 있는 사람은 안 보였고 두 번째 트럭엔 그런 사람이 2명 있었어. 그래, 하지만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바로 그거야. 흥미로운 건 그들이 LMR을 그들에게 남겨뒀다는 거야. 러시아제 로켓 발사기가 분명히 지나가는 게 보였어. 그러니까 확실히 그들은 키달에서 엄청나게 많은 박격포를 가져갔어. 내려가. 그러면 알겠어. 저건 포로들에 관한 영상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건 또 다른 거고 이건 그들이 키달시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영상이야. 그리고 물론 거기서도 러시아 말리 관계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투아레그와의 협정이야. 너희 백인들은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 즉 실제 군인들,
반발하든 풀족이든 우리와 함께 여기 남아 있어. 일어나는 일은 이거야. 기본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건 너 우리와 합류하고 싶으면 우리가 널 놔줄게 라는 거야. 우리가 너를 우리와 함께 입대하게 해줄게. 네 서리도 돌려줄게. 영리한 수야. 완전히 자기 편으로 흡수하는 거지. 그래, 현실적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끝까지 더 강하게 저항하려고 할 거야. 반대로 그들에게 다른 편으로 넘어갈 기회를 주면 내 편이 늘어나고 러시아인들이 떠나는 걸 보는 다른 사람들도 무기를 내려놓거나 내 편으로 넘어오게 유도할 수 있어.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들은 여러 번 만리군 병사들을 인질로 잡았다가 나중에 교환하곤 했어. 많은 경우,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그렇게 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들이 촬영하고 줄이 얼마나 긴지 보여주고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모든 것은 정규군의 붕괴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야. 네, 실제로 작전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곧 이야기할 때 볼 수 있는 거버넌스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족 간 관계 차원에서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즉, 그 직후에 러시아 선전이 바로 시작되어 어떤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순간에는 사실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사실에 대해 투아레그족이 가지고 있었다. 바라베를 학살했고 학살했다. 이 민족이든 저 민족이든 결국 흑인들이었다. 그들은 이런 역선전, 즉 반선전 작전을 펼쳤어요. 아니라고. 우리에게 항복하고 합류하는 사람은 우리가 존중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것은 선전과 반선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누구도 미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투아레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민족 간 폭력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잠깐 정미표로 가보세요. 자, 여러분이 보신 거,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게 바로 4월 25일에 그들이 얻은 결과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러시아와의 협정 작성자가 사망했습니다. 정보국장 모디 보코네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반군과의 특정 사안에 대해 몇몇 협상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모 총장 무사 디아라, 카마라의 제자가 사망하고 튀달은 반군에게 다시 점령당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른 주요 도시는 장악되지 않았습니다. 즉, 플레이와 JNIM이 그 안에 있지는 않지만 주요 도시 주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기다란 북쪽에서 꽤 고립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튀달은 FLA의 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들의 구역에서 Loro hanno combattuto letteralmente, 싸우고 있는 거야. cioè hanno lottato contro l'impero del Marocco, hanno lottato contro 티가 있어. 조금 있어. 3번.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네 영역에 있는 거야. 물류 라인도 짧고. 그게 많아. 알제리를 얼마나 자주 지나고 얼마나 자주 후퇴했지. 그렇지. 그걸 지금 막 말하려던 참이었어. 그러니까 사실상 텔라다이, 포가스 같은 유력자 집안들은 모두 국경 너머에도 친척 관계가 있어. 하지만 우리 서양인들이나 지도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국경이 존재하지만 투아레그에게는 항상 사막일 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보급로도 있고 친척 관계도 있는 거지. 실제로 제이님의 지도자인 야다갈리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알제리로 피신했다고들 하더라고. 확실해? 하지만 우리가 전에 했던 말리 관련 라이브, 틴사와 테른 전투에 대한 그 방송을 다시 찾아보면 그곳은 알제리와 국경에 바로 붙어 있는 중심지야. 도시의 일부는 말리에 있고 일부는 알제리에 있어. 거기는 분명히 그들에게 중요한 물류 거점이야. 질문인데 모리타니아에 분리주의 운동이 있나요? 아니요. 모리타니아에는 실제로 그런 운동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모리타니아는 과도 정부와 러시아 양쪽 모두와 화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말리인들과 러시아인들이 모리타니아와 접경한 마을로 넘어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민간인들이 희생됐어요. 이로 인해 말리와 모리타니아의 관계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이는 2012년 내전이 시작될 때 분명히 사실이었어요. 여러 명의 말리 투아레그족이 카다피의 이른바 사막군단에 속해 있었고 이후 리비아에서 해산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최근에는 리비아에서 온 다른 투아레그족, 즉 비슷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말리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큰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위기 초반인 2012년, 2013년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터무니없는 가설은 아니에요. 봐요. 미르쿠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잠깐만요. 먼저 질문하나요? 반군과의 공동 지휘부가 존재하나요? 반군과 공동지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었던 건 첫째로 그들이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달랐는지, 적 외에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연합하고 협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당신의 분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게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네요. 자, 이슬람과 무슬림 지원단체인 제이님, 자마트 누스라트 왈, 이슬람 왈 무슬리미는 주요 친알카에다 반군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4개의 그룹이 합쳐져서 탄생했는데 이스라엘 무장단체들처럼 다른 아프리카 분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듯이 이런 단체들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서로 쉽게 동맹을 맺거나 다투곤 합니다. 이 단체는 주로 지하디스트 성향의 4개 그룹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는 이슬람 마그레브의 알카에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무라비툰, 마시나 테데, 그리고 주로 플라니족으로 구성된 마시나 해방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망 뒤쪽에 보이는 HP의 홍보대사인 야드 아갈리는 기본적으로 제이님의 수장입니다. 야드는 현재 제 생각에 말리에서 가장 강력한 두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군사 정권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는 카다피와 함께 싸웠고 젊었을 때 그와 카다피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카다피는 그의 절친한 친구였고 그는 자신이 레바논에서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혁명가였습니다. 투아레그족으로서 그는 말리 정부에 2번이나 반기를 들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시가를 꽤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투아레그의 체게바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치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을 갔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리의 영사로 제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었고 살라피스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갈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전기와는 상관없이 그가 실제로 얼마나 진심으로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아레그족 사이에서. 하지만 그는 칼라타치와 리포카스의 계급 구조에서 성공적으로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폭력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전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훌륭한 전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울 수 있는 작은 요소가 있습니다. 투아레그족. 적어도 말리의 투아레그족에서 귀족 신분은 부계가 아니라 모계로 이어집니다. 즉, 사회에서의 당신의 지위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은 이런 것들에 만족할까요? 하지만 야대 가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이님은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칩니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별도의 그룹들이 먼저 있었을 때 그들은 샤리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해석을 두드러지게 내세웁니다. 이후 제이님이 탄생하면서 야드는 다른 통치 이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거나 손을 자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슬림, 이슬람식 리더십과 통치를 강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히잡을 써야 하고 마약을 해서는 안 되며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기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제외하면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사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들은 법률 행정, 즉 법을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현재 정부의 법원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덜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슬람 법원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적어도 말리 사회의 특정 부분에서는 일종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생겨난 동맹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알라사와드 해방전선과의 동맹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야드는 귀족 혈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알가다스 알탈라가 있는데 그는 알라사와드 해방전선의 지도자이며 본질적으로 바로 이 귀족 혈통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투아레그의 두 영혼이 합쳐지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FLA는 라사와드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꽤 모호한 지정학적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알제리 협정에 참여했던 한 외교관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는 2013년 내전 이후 알제리 협정에 참여했습니다. 일마이닝에서 그 외교관이 저에게 말하길 약 25일 동안 이 라사와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 그리고 지정학적 차원에서 논쟁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25일이 그렇게 지나갔고 알제리에서의 협상은 오래 계속됐습니다. 빌랄 알셰리프는 FLA의 대변인이고 그 역시 투아레그 귀족입니다. 그리고 아감 마흐무드, 즉 아가 마무드는 전 가피아 출신입니다. 자, 내가 말리 정부가 2020년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을 때 바로 이 공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적들이 힘을 합쳤다면 뭔가를 저질렀다는 뜻이겠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2013년 내전 이후에 프랑스, 알제리, 그리고 말리 정부가 이 단일 전선을 깨트리는 데 성공합니다. 좀 더 자치적인 성향의 요구를 가진 투아레그족을 데려오지만 그들은 세속적입니다. 물론 세속적이라는 말에는 많은 따옴표가 붙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친정부 성향의 무장단체 협의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알제 협정의 요지입니다. 고이타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러시아인들과 동맹을 맺고 실제로 기존 동맹을 끊기로 결정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조약을 파기하진 않지만 실제로 투아레그족과의 동맹을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키달 재점령 때 말이죠. 키달은 2023년에 다시 점령당합니다. 2022년, 그러니까 2022년 여름에 이 같은 그룹들이 이슬람 국가의 공세를 막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잃은 후의 일입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시도했던 돌파하려고 말리의 중부 지역으로. 완전히 터무니없는 선택이죠. 아니, 고이타는 이렇게 말해요. 나한텐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가 나를 지원해주니까 결국 나는 당신들과 결별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플랫폼이라고 불렸고 아사와드 운동의 조정기구였죠. 어쨌든 이런 여러 단체들이 알제 협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작은 요인 하나. 그런데 고이타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비논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음모론 중 하나는 러시아 선전에서도 퍼뜨려졌는데 프랑스인들이 키달과 투아레그를 이용해 지하디스트 단체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이 얘기 나도 들어봤어요. 왜냐면 알다시피 저도 미리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쫓겨난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죠. 좋아,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러시아인들을 내쫓을 거야. 이런 얘기였어요. 이건 재구성된 이야기예요. 이건 아벨리오가 했던 일을 재구성한 거예요. 네가 말한 건 프랑스인들이 쫓겨난 후에 2.0 버전이야. 이전에 프랑스인들과 미누스마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실 키달은 미누스마가 관리하지 않았어. 그건 국제작전이었어. 그래, UN 소속이었지. 나도 한동안 와이스보르드에서 그 일원이었지만 자격이 부족했어. 요점은 이거야. 알제 협정에 따라 키달시는 말리 정부가 아니라 투아레그족이 통치했어. 하지만 그 투아레그족은 말리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지. 알겠어? wen모는 이거야. 프랑스인들이 이 도시 투아레그족의 수도를 이용해서 지하디스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자기들의 이곳 주둔을 정당화한다는 거지. 하지만 지금 키달은 2년 전부터 말리 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지하디스트들은 더 강해졌어. 뭔가 맞지 않아.
게다가 살라피즘으로 개종한 그 사람이 거기에 갔다가 깨달음을 얻고 혹시 가방 몇 개를 들고 돌아온 건 아닐까? 아니, 하지만 그건 내전 이전 일이었어. 그건 내전이 일어나기 전이었어. 아그갈리는 솔직히 말해서 종교적 열정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그는 단지 키달에서 인정받는 지배권, 즉 큰 행정 자치권을 얻고 싶어 할 뿐이야. 곧 더 잘 알게 되겠지만 몇 가지 단서를 모아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들은 바로는 시리아 효과가 그 전부터 있었어. 몇 년 전엔 아프가니스탄 효과로 말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처럼 요돼졌어. 아샤라와 탈레반과는 달리 내 생각에 그들은 통치하고 싶어 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나라는 너무 넓고 그들은 각자 자기만의 작은 역사적 영지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은 접상을 시작하고 싶어 해. 그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시나리오에서 알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말리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고 싶어 해. 실제로 그들은 키다를 제외하면 숫자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어떤 거주지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내 생각에 인코니는 내 문장을 채택해야 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나는 내 시간에 큰 가치를 두고 있어. 그래서 수년째 같은 계약을 쓰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에너지 요금제를 팔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인코니에 내는 5유로보다도 가치가 없어. 내 문장은 이거야. 네가 나를 음소거한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스폰서에게서 수백만을 받으면서 여기 와서 스폰서를 활용하지도 않잖아. 내가 말할 때 바로 음소거했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점에 따라 성스러운지 아닌지는 다르지만 그 동맹이 이 영상에서도 입증된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에는 4월 25일 작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영상이야. 이 반사효과 보이지? 이게 목소리고 저건 아갈리의 목소리일 거야. 난 인탈라의 목소리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 어쨌든 그들은 4월 25일에 진행 중인 작전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함께 조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영상을 올린 거야. 물론 FLA와 제이님의 동맹은 4월 25일 공격을 주장하는 제이님의 성명에서도 이후에 인정받았어. 이 동맹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이 동맹은 근본적으로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말이 안 돼. 아니. 절대 그렇지. 그들은 대열을 이루고 전진하다가 여기서 다 꼬여버려. 만약 박격포 2발, 10발, 15발이 떨어지면 그게 뭐겠어. 트럭, 토요타 다 날아가 버렸어. 이건 보여주기식이 분명해. 알아,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건 전술 대열이 아니야. 이렇게 안 움직여. 아니, 요점은 인탈라와 아갈리가 따라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어. 따라갔다는 걸. 공세를 함께 지켜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추측도 배제하고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작전이 조율되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어. 즉, 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또 다른 점도 있어. 맞아. 내 생각에는 이 동맹의 본질이 말하자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정부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방법을 찾자는 거였어.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오토바이의 중요성이 있어. 이게 바로 그들이 사용했던 오토바이 중 하나야.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지. 너도 이런 걸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al riguardo. Sì, 모르겠어. 디스카가 뭐야?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디스카를 장착하는 거야. 만약에 쏴보려고 하면. 이런 건 멈춰서 쏴야 해. 왜냐면 시도해보면 맞아. 그런 아이디어야. 뒤에서 쏘면 아무 데도 못 가. 아예 불가능해. 아이디어는 그거야.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이건 그런 용도로 쓰는 오토바이야. 오토바이의 속도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지. il punto è far fuoco. 하지만 그런 오토바이가 꽤 많아. 나는 시티바이크 교통량 얘기야. 효과 없어. 해결책이 없어. 이것들은 말리 정부가 몇 주 전에 받은 중국제 로켓 발사기들입니다. 이해가 안 돼. 안비의 복제품처럼 보이나? 그래, 그 로켓 발사기는 펑 모시기 펑량인가? 그런 이름인 것 같아.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들은 많은 무기를 받았어. 물론 터키 드론도 있고 바로 다음에는 M24가 있어. 우리가 가오에서 격추된 걸 봤던 그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거 말이야. 맞아. 봐봐. 이게 바로 M24야. 이걸 그들에게 넘겨준 건 바그너가 배치된 지 몇 달 안 됐을 때야. 그리고 더 있어. 그들에게 시스템이 달린 날개나 날개 아래 파일론은 주지 않았어. 내가 말해줄게. 맞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이건 그냥 건십이었어. 문을 열고 쏘는 거였지.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아프리카 군단의 다른 영상들을 보면 실제로 그들이 문을 열고 쏘고 회전식 기관포로 쏘는 게 보이거든. 로켓 발사기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그리고 아마도 그걸 보급할 돈도 별로 없을 거야. 미사일 발사기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어. 미사일 포드도 마찬가지고. 아마 옆에 기관총 몇 개 달아서 건식으로 쓰는 거지. 그러면 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묻고 싶었던 건 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쓰려고 아껴두는 건지 아니면 이탈리아나 말리에서 쓰는 게 더 나은지 하는 거야. 아니야. 알겠어. 아니야.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헬리콥터들은 첫 해 300대가 넘는 손실을 입은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철수되었습니다. 거의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헬리콥터의 마지막 대규모 사용은 2023년 우크라이나의 공세 동안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군은 첫 주에 KA-52 알리게이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헬리콥터들은 돌파를 시도하던 브래들리와 다른 차량들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헬리콥터를 드물게 목격하는 경우는 빠르게 소규모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혹은 최대한으로는 탄도 방식으로 로켓을 발사하는데 이때 헬리콥터가 갑자기 기술을 들어올립니다. 한도 방식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바로 떠납니다. 공격 임무나 차단 임무 혹은 후방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헬리콥터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항공 손실의 수치적인 비율로 볼 때 러시아 헬리콥터 부대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다른 어떤 군대보다도 더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리마와 관련해서 저는 포르톨라노 참모총장과의 인터뷰를 읽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헬리콥터의 사용이 훨씬 줄어들 것임을 보여줬다고 했으니 리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말리인들이 주목한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반란 유형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분명히 우크라이나 군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형적인 TB2 드론으로 말리도 당연히 이를 확보했습니다. 이 TB2 중 일부는 키달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반군의 손에 들어갔거나 분해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반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누가 TB2에 접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이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FLA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사실 FLA와 JNIM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4월 25일의 영상입니다. 드론 사용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쿼드콥터인 것 같고 키달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이게 그들의 드론 사용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FLA가 TB2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꽤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JNIM은 쿼드콥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즉, 미사일을 위에 올려놓고 드론을 날려서 목표 지점에 폭탄을 투하하는 식이죠. 그러나 그들은 대체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즉, 지상기지에 있는 예비군이나 병력을 약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략 JNIM에서 사용하는 쿼드콥터 종류입니다. 아래에 폭탄을 달고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은 무언가에 충돌하면 회로가 닫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막대기와 이상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무언가에 닿으면 회로가 닫혀서 폭발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건 폭약이 달린 드론일 거예요. 맞다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FLA가 드론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시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또 다른 작전이었고 주로 물류 차량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는 원한다면 특정 기술의 대중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양측 중 한쪽이 실제로 제공권을 장악한 채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반군들도 자신들만의 공군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이타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고이타는 공격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사실상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단과 대사 대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마코에서 내부 숙청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협력했다는 이유로 고위 지휘관들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반군과 협력했는지 아니면 공격이 진행 중일 때 쿠데타를 시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6일에 이 제이네나이엠이 수도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즉, 그들의 말에 따르면 바마코에서는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시면 참고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카마라오의 장례식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맞아. 호의를 받았었어. 아니, 호의를 받지 않았어. 러시아인들에게도 호의를 받았었고 러시아인들에게 호의를 받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사람이 카마라오의 장례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몇 시간, 아니 여러 시간 동안 안전한 곳에 머문 뒤 벌어졌습니다.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 체포가 시작된 후에 다시 텔레비전에 나타나서 테러에 맞서 단결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에 따르면 고이타는 국방장관 자리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마라오를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까지의 그가, 그 자신이 모든 지원 세력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세력도 말이죠. 그는 또한 아프리카 군단과의 관계도 관리할 것이고 용병들과의 관계도 관리할 것입니다. 용병들, 그러니까 터키 계약자들과의 관계도 관리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JNIM은 바마코 수도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제 생각에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JNIM이 이미 지난 가을부터 수도 봉쇄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포위 상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즉, 물품들은 바마코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지만 단지 예전보다 그 수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특히 이것은 연료 차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말리는 주로 세네갈과 기니에서 연료를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차단된 트럭들, 도시 입구에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승무원들이 공격받지 않고 그냥 트럭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군대, 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쓸 연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제2님이 실제로 이미 이 봉쇄를 실행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전반적으로 이 봉쇄를 실행하는 데 성공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도시 봉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4월 24일 기준으로 이전과 정확히 같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제이님이 시행하고 있는 봉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 지역 차원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말리는 의 일부입니다. 사헬 국가동맹, 즉 이 세 개의 과도정부,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간의 동맹입니다. 세 나라 모두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모두 사헬 반란에 휘말려 있으며 모두 프랑스군을 자국 영토에서 내쫓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헬 지역의 정부들은 당연히 말리에게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이 키달에 있는 FLA 거점에 대한 보복 공격, 즉 공습도 감행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을 사헬 국가동맹에 가까운 언론 매체에서만 봤습니다. 이 세 정부는 그들 말에 따르면 1만 5천 명 규모의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신속 대응 부대가 아직 가동된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대기 부대입니다. 확실히 안전을 위해 니제르 정부는 매년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5월 1일 퍼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트라오레 대위가 이끄는 그 나라 Traoré 내부 보안 수준을 높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점이 꽤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공격은 사헬 국가 동맹을 매우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제재를 가했고 개입을 하려고 했고 반향도 있었고 등등. 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결국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일들 중에서, 그리고 논란이 될 만한 많은 선택들 중에서 말리 과도정부가 채택한 것들 중에 에코패스와 사헬 과도정부 간의 중재를 위한 2번의 진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네갈과 이카나 측에서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고 이런 식의 제안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황이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헬 국가 동맹의 정부들이 에코패스에서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아프리카 통화연합의 일원입니다. 이 연합이 바로 프랑CFA와 금융구문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이제는 금융정책까지 달라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즉, AES 국가들은 당연히 예산을 늘리고 공공지출을 많이 하지만 UEMOA는 아니, 우리는 예산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AES 그리고 에코패스 2단계에서는 꽤 복잡합니다. 러시아 그룹의 협상 철수 이후에 다른 아프리카 정부들은 여전히 널리 퍼진 계약에 의존하며 계속 의존할 의향을 보였나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자리 잡고 있는 경향,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추세인데 많은 사람들이 터키와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문제는 러시아든 터키든 결국 어느 순간에는 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동차로, 차량으로. 그런데 각 국가에 공급하려면 TB2를 얼마나 많이 생산해야 할까? 그거 알아? TB2는 그렇게 많은 탄약을 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로 장갑 부대나 그런 것들 상대로 더 효과적이야. 잠깐 멈춰봐. 그들은 그것들을 사용했어. 오토바이로도 TB2로도 딱히 크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하지만 그들에게는 상징이야. 그들에게는 상징이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아프리카 군단을 다시 문제 삼고 있지는 않아. 앞으로 어떤 정부들은 러시아인에게 훈련을 받을지 터키인에게 받을지 선택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때는 터키인에게 훈련을 받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모든 게 그대로야. 왜냐하면 이런 결정들은 시간이 걸리고 협상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만약 러시아군이 철수하거나 러시아군에게 떠나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그건 일주일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그곳에 있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말했듯이 바마코에 다시 자리를 잡았어.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거야. 만약 네가 이 봉쇄 지도를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다음 지도는 아니. 맞아. 잠깐, 아까 그 영상 뭐였지? 미안. 그러면 아니야. 이건 그냥 비나 디아라. 제이님 대변인이 바마코 봉쇄를 발표하는 영상이야.
지도를 보면 참고로 그도 리브랜딩을 했거든. Prima il video che faceva 지도에 없어. 적당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건 내가 2024년에 이미 보여줬던 지도야. 바마코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한 라이브 방송. 이 지도는 기본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 주변에서 제님이 저지른 공격 유형에 관한 지도야. 지금은 수도 봉쇄와 관련해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제님 대원들이 있는데 때로는 아주 소수의 부대만 있을 때도 있어. risicati. 4명, 4~5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일 때도 있어. 더 큰 지원 그룹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대략 20명 정도가 도로를 포위하고 있는 거야. Le vie di, 도시의 도로를. della capitale. E, 이런 의미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알다시피 그걸 굳이 통제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 도로들을 어차피 통행 불가능하게 만들면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도미노 효과가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 그 당시 세르가의 트럭 운전사들에게도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 없대요. 그리고 긴장감이 도는 순간도 있었어요. 또 하나의 정치적인 시사점은 중앙정부가 도로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곳에서도 규모는 훨씬 작지만 우리가 나중에 오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에 대해 하는 것과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통행량이 많은 길이 위험해지면 누구나 그 문제를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 군단이 이런 이미지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님이 마마쿠 봉쇄를 발표한 후에 그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마마쿠로의 물자 유입을 보장하겠다고요. 제 생각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 결국 못 해내니까요. 이 차량들이 서기로 운반한다면 꽤 좋은 표적 같아요. 드론 하나면은 여기서 연쇄 효과를 낼 수 있죠. 맞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잠시 정치적인 관점으로 다시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그 널리 퍼진 이론 중 하나는 제님이 샤라나 탈레반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 마마코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얻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나라의 정부를 장악합니다. 저는 수도를 봉쇄하는 것이 이런 것의 징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를 봉쇄하는 것은 솔직히 정부와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엘리트, 지도층에 압박을 가하면 어느 순간에 그래, 알겠어 라고 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보이타가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는 쫓겨나고 우리와 협상에 더 열려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해 동안 주장해온 생각은 제님의 목적이 결코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적 협상이라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라를 통치하지만 우리는 독립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아니면 어쨌든 우리에게 더 큰 독립성을 보장해주거나 아마도 이념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종교가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남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독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머지를 관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갈등에서 사람들이 그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인구 통계적 요인. 그리고 이렇게 넓은 나라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으로 봐도, 정말로 가장 낙관적으로 봐도 와일드, 제님이 2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나라를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 병력으론 바마쿠도 통제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제 생각에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초점을 맞춘 일련의 전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라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통치하는 지역까지도 불안정하게 만들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리 정부의 방침은 항상 러시아 덕분에 우리는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리 정부의 내러티브에는 두 가지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덕분에 우리가 그들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4년 바마코에서 공격이 발생한 후 어느 순간 우리는 협상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우위에서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위치라는 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세력은 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지형의 특성과 장비를 고려하면 이런 종류의 습격은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지만 내가 더 말해줄게. 그들은 키달 외에 어떤 거점도 지킬 수 없어. 그리고 지금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키달은 지킬 수 있어. 네가 가까이에 있고 보급선도 더 짧아. 여기가 네 구역이고 대부분 네 사람들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치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말리 사람들도 정규군을 유지하고 그 위치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시리아식 시나리오를 상상하기가 힘들어. 내가 미리 말했듯이 알샤라도 아야트알이라 사람들만 데리고 다마스쿠스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 여러 동맹을 맺었었지. 그리고 맞아. 세속주의자, 지하디스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 인물은 누구야? 자,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선전전의 일부야. 그러니까 키달이 함락된 직후에 IS와 러시아 선전 매체가 투아레그족이 흑인들에게 민족적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 프르족, 반바라족, 뭐든지 말이야. 사실 나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미리 말했어. 폭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민족 간에 이것은 알자바 사긴탈라, 즉 FLA의 수장, FLA의 주요 수장인 알자바 사긴탈라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영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며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이 아이와 함께 등장하며 우리가 이제 약을 가져오고 여러분의 상황을 개선할 것입니다. 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바르칸의 작전의 실패 원인은 현재 작전의 실패 원인과 동일합니다. 즉, 바르칸의 작전은 저는 왜 모든 것이 세르발 작전으로 시작됐고 그 작전이 말리만 집중적으로 다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작전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지하디스트 단체들이 지역 전체에서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작전이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엔 장기적 영향이 사진에서 보입니다. 세계의 과도 정부, 세계의 군 주도 정부, 그리고 프랑스의 주둔의 매우 적대적인 정권들이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와 다른 나라들도 뭔가를 하려고 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만 5천 명 규모의 대기 병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국경으로 갔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간단 업데이트입니다. 2주 전 스카이뉴스 UK의 한 기자와 관련된 보도로 인해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 보도도 잘 만들어졌다고 해야겠습니다. 그 기자는 부르키나파소에 가서 트라오레 본인을 인터뷰했고 그 후 부르키나파소에서 봉기 동안의 삶이 어떤지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쟁 지역, 즉 와가두구, 수도에서 삶이 실제로 어떤지 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는 영화제가 열리고 있어서 상황이 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외곽 지역, 난민 캠프 사이에서. 왜냐하면 그곳에는 시골에서 부르키나파소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라오레 씨가 이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기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그녀가 정부와 부르키나파소소 혁명에 반대하는 선전을 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분 정도로. 관심 있으시면 잘 만들어진 꽤 중립적인 리포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라오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고 문제는 반란입니다. 지하디스트들은 북쪽의 45개 마을에만 있고 그래서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서방의 선전일 뿐입니다. 서방은 우리나라를 전쟁 중인 나라로 묘사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4월 25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은 와가두구에서
즉시 보안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아메이에서는 5월 1일 퍼레이드를 취소했을 정도로 니아메이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니제르에서는 몇 주 전부터 제이님과 대사하라 이슬람 국가, 즉 서아프리카 이슬람 국가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니제르 영토에서 맞붙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대기부대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듯이 사헬 국가동맹을 지지하는 일부 소셜 채널에서는 키달 지역에서 JNIM의 FLA 진지를 상대로 공습을 감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설령 그 소식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것이 반격의 전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인들과 말리인들이 북부에서 공습작전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탄약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체첸식 해결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의 반군 진압 방식은 늘 도시를 초토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엔 도시 중심지가 거의 없고 이들은 키달 외곽의 외진 지역에 삽니다. 아니요. 도시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틀렸다면 정정해줘. 내 생각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적어도 전술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 즉, 먼저 시가지 중심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병력을 투입하는 거야. 폭격이지. 유럽의 도시 지역, 특히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은 아무리 많이 황폐해졌다고 해도 이곳의 도시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방어를 구축할 수 있는 공장이나 그런 산업시설 같은 건물을 찾을 수 없어. 내가 봤는데 전부 낮은 집들이야. 또 다른 요인도 있어. 내가 지난 라이브에서 말했듯이 알제리와의 관계도 최악 수준이고 키달은 후방 전초기지야. 그러니까 틴사과테 알제리와의 국경에 있어. 알제리는 이미 격추했어. 드론을 그가 국경을 넘었어. 그의 구역으로. 아니요. 그래도 러시아인들에게는 외교적인 관점에서도 알제리가 일종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키달 문제로 알제리와 다투는 것은 꽤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제리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 말리 정부는 4월 초에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자치 계획을 인정하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폴리사리오에 반대하는 셈이죠. 독립주의 단체인 유엔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제리에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프랑스가 자금을 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Per carit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당신은 모두와 다퉜어요. 즉, 이런 종류의 반란을 막으려면 지역 차원에서 동맹국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사헬국가 연합 소속 국가들을 제외하면 당신에겐 동맹국이 없어요. 여기, 이게 카니게 영상이에요. 터키인들이 말리 군대, 그 중에서도 대통령 경호대를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터키에 대한 지지율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터키의 훈련이 훨씬 더 뛰어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보장하는 것과 비교해도, 그리고 무엇보다 터키는 나토 군대이기 때문에 터키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나 네. 가르쳐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터키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시켜주지만 하지만 그렇게 해도 홍보는 안 해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당신의 근위대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만약 고의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계약을 잘 지켜요. 하지만 오늘날 어찌 보면 좀 다르고 역설적이지만 이 일로 이득을 본 쪽은 터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바마코에서 그들이 말한 것에 따르면 그들은 고이타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수도의 통제권을 되찾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체도 있습니다. 터키를 원하는 다른 주체가 있으며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JNIM과 FLA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상을 열기 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고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든 아니면 정부가 이 협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분이 바로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맘 마흐무드 디코 살라피주의자입니다. 현재 그는 알제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리 정부에 의해 추방당했기 때문인데 그는 임시정부와 고이타 개인에 대해 매우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는 설교를 했고 말리 정부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을 어느 정도 내비쳤습니다. 디코는 여전히 그 나라의 주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에게 뭘 기대해선 안 됩니다. 요다 마스터. 그러니까 그는 살라피스트이고 국가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란에 따르면 그는 여성에 대한 특정 정책이 있고 동성애자에 대한 특정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텍 필립을 좋아합니다. 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파텍 필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죠? 내 기억으로 그는 꽤 검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는 오늘날 제이님과 말리 정부 모두에게 신뢰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에요. 그는 또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주요 반정부 운동의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는 이 이상한 운동을 이끌고 있는데 이 운동은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혼합체이고 나라에 민주주의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적어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행동할 수 있는 중재자로 jihadist들과 I Tuareg da una parte e il Mali dall'altra.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공화국 세력의 연합이 있습니다. 디코의 이런 야권 조직이에요. 스페라,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요라니요. 여러분, 여기서는 진짜 눈썰미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정말 눈이 좋아야 해요. 무슨 말이요? 저는 바로 고글 이미지 검색을 사용했어요. 네, 그건 파텍 필립 파일럿이에요. 그러면 예전보다 덜 엄격해진 거네요. 제가 그를 지켜보던 때보다요. 파텍 필립 파일럿 트래블 타임 칼라트라바. 자, 파텍 필립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교육을 받았고 사우디인들에게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우디인들에게 교육받은 거죠. 그를 이 살라피스트 조직, 즉 말리 이슬람 최고위원회라는 조직의 수장으로 앉혔고 2013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목이 좋긴 하죠. 제 말은. 그리고 막 최고급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봐요. 파일 업로드, 시계. 나는 코프스만 저장했어요. 보세요. 고마워, 너. 고마워. 19, 야. 6,500. 자, 6,500, 6,600. 그게 뭐 대수라고. 아니, 내가 말했잖아. 농담은 제쳐두고 이 연합 세력을 이끌고 있어. 공화국의 힘을 위한 연합. 아까 우리가 문서를 보여줬던 그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4월 25일 공격에 대한 공식 성명이야. 여기서 그들은 연대를 표명하고 과도 정부에게 사임하라고 말하고 진임과의 중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그리고 이게 내 생각이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것은 아자와드 해방 세력의 성명서로 터키가 이 나라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터키가 역할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현재 진행 중인 위기의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그래서 군사평의회는 군사적인 이유로 터키를 좋아하고 반군들, 적어도 그들 중 일부도 터키를 좋아해. 그러니까 조건은 대체로 다 갖춰진 셈이지.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면 맞아. 그동안 러시아인들과 말리인들이 아마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투아레그족도 자기들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북부의 다른 집단들과 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있어. 터키는 기본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계속될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민병대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무기만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 지난 라이브에서 말했듯 우크라이나인들은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용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그 어떤 영상에서 드론 2대를 날려서 대공 시스템을 타격하는 장면이 있었어. 아니, 그 사진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있는 그들의 사진이 명백히 조작된 거였어. 그러니까 정말로. 그건 가짜였어. 2단계에서는 잘 모르겠어. 내 인생은 그들이 그냥 사용법을 배웠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쩌면 알제리인들도 그럴 수 있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아프리카 어디에나 있어서 러시아인들을 제거한다는 이런 얘기는 글쎄 나는 항상 의심스러웠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지.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대단한 거니까. 아니, 절대 아니야. 미얀마 내전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내가 최근에 만든 마지막 영상을 보면 이제 1년 반쯤 됐을 텐데 거기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었어. 그런 기술을 따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사실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FPV 드론 사용법을 우크라이나인이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 아니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 군사용으로 개발되고 만들어진 드론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민간용 드론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건 또 다르지. 여기에도 모든 게 다 있어. 우크라이나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예프로 가서 사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이런 건 자주 쓰이는 꼼수라고 생각해. 이런 나라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거지. 협력, 그와 관련된 지원을 위해서야. riguarda la, 전쟁에서 그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지. 우크라이나와의 전에서. 맞아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너는 조금의 존중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arrivare qualcuno all'Ucraina, 가르쳐줘. loro. 분명히 나는 좀 회의적이야.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모든 매우 정확한 설명들에도 감사드리고 정말 정보가 가득한 라이브였습니다. 저는 루치아노가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올려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링크를 찾아볼 수 있고 다른 분석가들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토마스 발린저, 클레망 몰랭도 이 일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ISPI에서 아주 좋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요약본, 간단한 요약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휘관 이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지명 등 지리적인 것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공부하고 살펴보세요. 저희는 당연히 주중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일어나는 일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란에서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주중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예를 들면 82번째처럼요. 쿠웨이트에서요. 요즘 트럼프가 꽤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업데이트 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모를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제가 어떻게 끝날지 내기를 해야 한다면 서로 모든 조건을 거부하고 있으니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계속 싸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휴식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미사일 2발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보낸 환영 인사였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오펙이 아닌 곳에서요. 오펙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루치아노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